Don't know when we're going home, but your friend could come along. I'm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I'm looking good, don't wanna blink. Mirror tells me I'm a king. I'm thinking why not? Baby, why not? Oh, take a sip now. Take it down now. Say I. Oh, do you dance now? Sing it loud with me right now. Say I. 'Cause I believe we can fly now. Spread your wings and kiss the sky. Yeah, I believe we can fly now. Spread your wings and fly us high, so we can kiss the sky.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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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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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갈수록 경제 문제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서울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서울을 제가 시장이 되어서 바꾸겠다. 즉 자유, 혁신, 융합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우선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3T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그 진단, 다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서울의 비전,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 4가지, 저는 V4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 그것을 공약으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이 도시 경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러 도시들을 연구를 하면서 성공하는 도시, 발전하는 도시가 꼭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그걸 3T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우선은 테크놀로지, 기술, 그리고 또 탤런트, 사람이죠, 인재, 그리고 또 톨러런스, 관용이 꼭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술과 인재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 당연한 것인데 이 톨러런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관용이 있는 도시만이 발전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역사적으로 사실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네덜란드 아실 겁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저 중세 이제 조금 지나섭니다. 그때 유태인에 대해서 다른 도시들은 다 배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종이라든지 또는 종교에 대해서 폐쇄적인 유럽 국가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해서 인종이라든지 종교에 대한 관용,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정말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들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도, 인종도, 종교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다 포용하는 것이 관용이죠.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이 전 세계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개념도 이 암스테르담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네덜란드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오렌지 공이라고 그렇게도 이름을 붙였는데 그 사람이 영국의 왕이 됐어요. 그게 윌리엄 3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3세는 자기의 이 네덜란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관용의 정신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또 그 은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또 좌우하고 금융의 중심이 런던이 된 것이 바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신을 신대륙 뉴욕에서 이어받게 됐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이 도시 경쟁력 최고가 런던, 뉴욕, 암스테르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정말 이런 관용이라는 게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분야끼리 융합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또 창조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도시가 발전하고 번성하고 지속하는 길이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은 지난 10년간 정말로 침체가 되어 있었고 그 중요한 요인에는 사실은 한쪽에 치우친 진영 논리에 빠져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을 허용하지 않는 관용이 결여된 그런 서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회색도시 서울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우선 저 GRDP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 내 총생산하는 그 양이죠. 그런데 이 GRDP를 보면 서울이 경기도에 쭉 그래도 좀 더 높은 수준에 있다가 박원순 시장 취임 후에 2014년에 추월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경제 성장률도 보면 제자리 수준입니다. 그 제자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당장 보시면 2019년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도 벌써 전국 경제 성장률은 2.1%인데 서울은 1.9%입니다. 아마 작년 코로나 때 타격을 서울이 저는 더 입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이제 실업률을 보겠습니다. 실업률. 작년 전국 실업률 1위가 서울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뿐만이 아닙니다. 10년째 계속 이 전국적인 그 실업률에 비하면 계속 높은 수준입니다. 바로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전국 실업률이 4%인 상황에서 서울은 4.6%, 그리고 서울의 청년 실업률은 그 2배인 9.1%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개인들의 실업률뿐만 아니라 사업체도 지금 처참한 상황이죠. 매년 20만 개씩 계속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이라는 것이 업종을 바꾼다거나 그런 자기가 자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 부진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폐업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8만 개 정도입니다. 거의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업체들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정말 그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출산율은 어떤가? 출산율도 전국에서 최악입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은 2009
200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19년까지 통계를 보여드리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전국 출산율이 0.92%, 정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서울은 더합니다. 0.72%입니다. 그리고 2020년 통계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0.8%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고 추정이 되는데 서울은 어쩌면 그 아래로 내려갈 0.6%대 가능성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서울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서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 상황에 대한 진단, 그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 총생산은 이미 경기도에 추월당한 후에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경제 성장률은 10년째 제자리 걸음인데다가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거기다가 최악의 실업률, 그리고 매년 20만 개 사업체 폐업, 또한 전국 최악의 출산율, 이게 지금 우리 서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은 서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아마 경제학 공부하실 때 가장 상식적으로 듣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사람, 그리고 자본, 그 다음에 이 생산성인데요. 사람과 자본은 서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생산성인데,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식 자본에 기초한 산업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 자본에 기초한 산업 구조로 서울이 바뀔 때, 그리고 또 이것 자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그 첨단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같은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까지도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그래서 모두 다 상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이 회색빛 도시인 서울은 전시형 행정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경제 정책들도 완전히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지방정부가 서울시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난 10년간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생산성도 저하되고 미래 성장 동력도 없는 서울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자유, 혁신, 융합,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치를 가지고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비전,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네 가지 목표가 있는데 저는 그걸 V4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참 젊을 때는 조금 다르네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PC를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V3 백신 개발자였다면 이제는 위기의 서울을 구할 이런 목표, 네 가지 목표를 현실화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게 오늘 드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V4는 무엇인가? 지식 자본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융합 경제 서울을 만들겠다. 또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코스모폴리탄 서울, 또한 공유가치 서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자본 도시 서울입니다. 지식자본이 이제 모이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할 때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공간들 중에서 이런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곳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서로 어우러져 있어야만 그것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성공한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우선은 거기에 상징적인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글로벌 회사도 좋고 국내 첨단 회사도 좋고요. 상징적인 그런 기업, 그걸 이제 앵커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 하면 어느 기업이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창업 보육센터도 있고, 그리고 이 창업을 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억셀러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실리콘밸리의 그 Y 컴비네이터 같은 데가 굉장히 대표적인 억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거, 교통, 문화까지도 그 내부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된 그 지식 자본이 집적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뭐 기업들만 존재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교통이나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그게 제대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꼭 필요한 것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식 자본 도시 서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그런 공약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모폴리탄 서울입니다. 서울은 지금 많은 외국 사람들에게 선망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지금 뭐 한류라고 해서 K-팝도 있습니다만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K-푸드 열풍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한국 음식을 먹는 걸 이 사람들이 영어 표현으로 힙하다, 굉장히 좀 멋있고 앞서가는 사람들, 상징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체험하고 그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도시, 그게 이제 코스모폴리탄 도시가 되는 그런 길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만 외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도시 간 외교도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5년 정도를 거기서 공부하고 살았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발전된 도시의 모습들, 그리고 인적인 네트워크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국제 교류들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는 G20 같이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들 20개국이 모여서 하는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G40 같은 형태로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그런 도시 40개 시장들이 모이는 회의체, 협의체, 이런 것들도 저는 서울이 주도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다양성을 포용하는 도시의 또 상징이기도 한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은 융합경제 서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분이 안 돼 있죠. 전부 다 하나입니다, 세상은. 그런데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과, 이과 나누고 문화 나누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화학, 물리, 뭐 수학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은 세상은 하나인 거죠. 사람이
우리 편의에 의해서 구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구분을 없애는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융합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어떤 한 분야, 뭐 화학, 물리 이런 쪽에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창조적인 활동들,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점차 줄어듭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다 할 만한 건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활동들이나 창조들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경계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눴던 분야와 분야 사이의 경계,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도 정치하기 바로 직전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대학 원장으로서 이제 그 일들을 했던 이유가 그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융합 쪽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산업 간의 융합이라든지 또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도 서로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간의 융합, 그리고 또 문화와 산업도 융합, 이런 것들을 만들면 정말 경제적으로도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그런 분야이겠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목표가 공유가치 서울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사실 거의 20년도 전에 V3 만들고 안랩을 창업하고 경영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그때 제가 주장하고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 공익이라는 것과 또 이윤 추구, 이건 서로 상반된 게 아니다. 이건 둘 다 양립할 수 있다. 둘 다 추구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 그게 제가 V3 만들어서 일반에게는 무료로 배포하고, 그리고 또 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저희들 일한 대가를 인정받아서 그것으로 다시 공익적인 그 V3 무료 배포 재원을 만들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지원도 없이 계속 공익적인 일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제 그 정신에서였는데요. 그게 이제 그 뭐 CSR이라는 개념을 거쳐서 이제는 CSV라는 개념도 나왔습니다. 저 Creating Shared Value가 CSV인데요. 그게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제 주창한 개념입니다. 즉 경제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이익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둘 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게 CSV 개념이거든요. 저는 서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그냥 하나하나의 경제 주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제 주체가 잘 되면서 동시에 그 경제 주체가 살고 있는 전체 사회, 서울이라는 도시도 함께 잘 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공유가치 서울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공약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약 설명을 드릴 차례인데요. 어떻게, how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는 보통 그전까지 새로운 사람이 시장이 되면 그전 시장이 했던 일들은 잘 되던 못 되던 전부 다 폐기시키고 자기가 처음부터 다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 계승을 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없애고 또 새롭게 좋은 분야가 있으면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를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즉 기존 사업 중에서 보면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보완하고 계속 추진하면 좋은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목표는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실행에 안 옮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폭 수정하고 추진할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없애야 되는 사업 물론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이제 지금 새로운 2021년에 맞는 새롭게 추가될 사업들,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약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다 설명드리다가는 좀 산만하고 잘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융합경제혁신지구를 10곳을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서울형 테크시티 6곳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 안심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창업을 보면 그냥 하나로 뭉뚱그립니다. 서울의 창업이 몇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좀 거칠게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한쪽에는 기술 창업이 있고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또 한쪽에는 생계형 창업이 있습니다. 그 둘은 성격도 틀리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도 틀리고 둘 다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생계형 창업의 경우는 소상공인 안심재단 설립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개로 나눴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현재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시설도 있고 인력도 있고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잘 서로 협업하게 하고 서울시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원을 해서 그것을 융합경제혁신지구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서울형 테크시티라는 거는 지금은 어떤 그 지역이 없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대표적으로 철도를 지하화를 하면 그 상부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구글 캠퍼스를 거기다 유치를 하면서 정말 그 핵심 메카, 도시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곳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어떤 그런 지역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새롭게 구성된 그런 지역들을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새로 만들고 개발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처럼 우리는 서울형 테크시티를 만들겠다. 그 세 가지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죠. 우선 혁신지구입니다. 지금 사실 서울에는 6개 산업 거점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구로구에 있는 그 G밸리라든지 6개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6개 산업 거점들을 살펴보면 제대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붙여놨지 여기 보면 서울시가 그냥 주도하고 생색내는 형태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시가역에 공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거기에 여러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을 그냥 산업 거점이라고 붙여놓고 서울시는 그냥 생색만 내고 뒷짐만 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 거점으로 이미 지정된 곳들, 그것도 새롭게 진정한 혁신지구로, 그러니까 융합경제혁신지구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4개를 추가로 지정해서 10개의 융합경제혁신지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혁신지구라는 게 요즘 같으면 그 도시의 상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런던의 테크시티라든지 미국 보스턴의 혁신지구라든지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그리고 캠브리지 캔들 스퀘어, 중국의 중관촌, 우리나라의 경기도 판교, 다 들으면 금방 알거든요. 그 지역의 기술의 중심, 그리고 혁신의 중심을 상징을 하는데, 서울은 어딥니까? 서울의 혁신의 중심.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전 세계 우리와 어깨를 이렇게 견주면서 경쟁하는 수많은 그런 도시들이 상징적인 그런 혁신 지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서울만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실. 그래서 그걸 만들자. 그리고 그런 혁신 지구가 형성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은 그 상징적인 그 기관이나 기업, 뭐 글로벌 기업도 좋고 또는 국내 유수 뭐 대기업, 중견기업도 좋습니다. 그런 앵커 기업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또 그 주변에 새롭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제대로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또 꼭 필요한 것들이 문화 활동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문화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주거, 그리고 교통,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다 갖춰져 있어야지 바로 그게 혁신지구로서 제대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데들이 다 그런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시는 앞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든 것 치고 제대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적인 그 예들은 전부 다 민간이 주도하고 그리고 그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성공한 것들입니다. 먼저 정부가 앞에서 주도해서 성공한 예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서 이런 혁신 지구들이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저는 10만 명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 자체가 서울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많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까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개의 융합경제혁신지구는 여기와 같습니다.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강북, 강남, 강서 전역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게 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 산업 분야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10개 한번 살펴보죠. 우선 여기는 또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 쪽이기도 한데요. 이 창동과 그리고 홍릉이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창동도 지금 개발 중인데 바이오 산업들 이런 쪽에 지금 집중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서울시 계획이 이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도 홍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이쪽을 다 합해서 바이오 의료, 그리고 또 K 헬스케어, 이들이 함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사실은 그러려면 의료 관련한 연구기관이나 종합병원들, 연구센터들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앵커 기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쪽을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거의 신도시죠. 마곡입니다. 마곡이 지금 현재는 R&D 중심, 그러니까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단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좀 더 이제 확장을 해서요.
리빙랩으로 만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리빙랩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쪽을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융복합 연구개발 및 리빙랩 혁신지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주이밸리입니다. 여기도 이미 제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IT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들도 주변에 서울대, 숭실대 이런 학교들도 많아서요. 이들을 모두 다 연계해서 융합경제산업지구로 만들 겁니다. 또한 상암동 DMC 지금 이미 기존 미디어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뉴미디어를 지금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사람들도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런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결합하는 혁신지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마포는 이 서울 창업 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핀테크를 발전시키겠다고 지정은 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이쪽을 제대로 핀테크와 블록체인 융합 경제 혁신 지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재는 보면 이제 그 2년 후에 카이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연구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AI와 빅데이터 혁신 지구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 정말 그 지역적인 특성과 지역이 가진 그 자원에 맞는 그런 분야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신촌과 홍대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K공연, 예술 이런 부분들이 더 사실은 발전하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주변에 많은 좋은 대학들,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홍익대 이런 부분들과 또 연계를 해서 이런 K 예술과 그리고 또 이런 첨단 여러 가지 IT 기술 이런 것들을 융복합시켜서 예술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배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은 지금 K 패션으로 유명하긴 합니다만 좀 더 발전시켜서 이곳을 정말 세계적인 성지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들, 그러니까 생산, 디자인, 그리고 판로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노년, 테헤란, 잠실 쪽은 보시면 그 여러 가지 마이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곳들로 쓸 수 있는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굉장히 도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O2O 플랫폼, 그러니까 오프라인 투 온라인 플랫폼들을 제대로 또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산업 혁신지구로 육성하기에 최적의 그런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락동 일대는 거기에 이미 여러 가지 시장이나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어서요. 이 푸드테크, K푸드, K셰프 혁신지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자, 그게 이제 10개의 그 혁신지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시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시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서울에서 부지를 만든 곳에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큰 모델로 삼았던 것이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런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있고, 그 다음 프랑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벤치마크를 해서 서울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우선 얘부터 보죠. 얘부터 보면 자, 뉴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뉴욕에 여기
그 루즈벨트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면적이 우리 창동 차량기지 비슷한 그런 정도 면적인데 지금은 굉장히 낙후된 그런, 그리고 지금 쓰지 않는 병원 시설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다가 코넬대, 이스라엘 공대, 구글 컨소시엄들이 지금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첨단 과학 기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물론 뉴욕시에서는 뉴욕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장기간 무상 임대 조건을 내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뭐 10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런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여기가 그 역 부근입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변화 없이 방치된 굉장히 낙후한 그런 역세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중점이다 보니까 구글이나 런던 예술대 등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화예술 중심지로 그렇게 만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프랑스 파리를 보면, 여기도 역시 보면 굉장히 낙후되지 않습니까? 철도 부지인데요. 여기가 무려 13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거의 창동기지 몇 배입니까? 10배까지는 안 돼도 그 정도로 뭐 넓은 그런 곳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이제는 대학, 연구소, 도서관 유치해서 복합 업무 중심지로 지금 재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많은 발전들을, 그래서 그 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은 어디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제1차적인 그 후보지들은 서울에 있는 지상에 다니는 철도길들입니다. 그래서 경부선 철도도 있고 또는 지하철 1호선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합하면 57km 정도가 돼요, 서울에서. 그리고 그걸 만약에 전부 지하화를 한다. 그렇게 되면 상부에 200만 평방미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사실. 이게 그 철도 지하화 한다는 게 서울에 동시에 이렇게 6군데를 다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 보관은 뭐가 실행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여기, 그러니까 그 경부선 용산 부근을 지하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서울형 테크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래서 5년 정도를 하게 되면 아마도 허가기관이나 또는 설계나 다시 또 그 부지를 만드는 그런 것까지 치면 5년 내에 계획 수립해서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그게 제일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여서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여러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접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학의 창업지원센터들이 대학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쪽으로 옮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대학과 연계도 되고 또 서로 그 특성이 다른 대학들끼리, 인재들끼리 네트워킹도 되고 그런 것들이 우선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메트로 하우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지하화한 그 상부 공간에 그 청년 임대주택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그리고 주상복합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이 토지 임대부니까 토지에 대한 비용을 낼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상가 분양으로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절반 이하의 값으로 청년들이 주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다 이제 교통은 굉장히 좋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뭐 중심적인 그런 연구기관이라든지 창업
창업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교통, 문화, 주거까지 다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안심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형 창업을 도와드리는 것인데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빅데이터와 그리고 인공지능들을 이용을 하면 새롭게 생계형 창업을 하실 분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업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지 우선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단 창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대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CSV 활동들을 열심히 하거든요. Creating Shared Value 활동들을 열심히 하니까 거기와 이제 이런 중소상공인들과 연계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서울시가 나서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앞에서 끌고 내 말 들으라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다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몇 분 동안 말씀드렸나? 굉장히 오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정리하면 이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비전은 자유, 혁신, 융합을 키워드로 하는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로 만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들이 지식자본도시 서울, 코스모폴리탄 서울, 융합경제 서울, 그리고 공유가치 서울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들 및 공약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융합경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융합경제 혁신 지구 10곳을 지정하고 또 뭐 제가 아까 공약에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 규제혁신 지원단을 설치하는 등의 일로 이것을 이룰 것이고요. 그리고 지식자본도시 서울은 이런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징적인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그 지식 산업 관련된 클러스터의 앵커 기업으로서 만드는 일들, 그리고 청년 테크시티가 정말 이 일을 하는데 미래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코스모폴리탄 서울을 위해서는 서울에 경제외교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이런 도시간 외교 그런 쪽도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유가치 서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의사, 그리고 IT 전문가, 또한 창업자 및 경영자, 그리고 교육자, 또한 정치인으로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분야가 공부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에서의 경험, 살아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그 일들을 실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는 미국에서 학교도 다니고 유럽에서도 살아본 글로벌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발로 뛰는 경제시장, 그리고 도시 실용 외교를 하는 시장, 그리고 또 정말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로 뛰고 세교로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